아저씨, 저랑 이거 나눠 드실래요? 혼자 드시면 체해요. 찬바람 부는 저작거리한 귀퉁이, 누더기를 걸친 어린 소녀가 다 식은 주먹밥 반쪽을 내밀었습니다. 소녀 앞에 주저앉은 사내는 며칠을 굶었는지 눈이 퀭했고 옷은 흙투성이었지요. 소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제 몫의 반을 뚝 떼어 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사내에게는 소녀도 저작거리, 그 누구도 짐작 못할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으로 좋은 이야기와 함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도성 한복판 저작거리에 점례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나이는 12살, 부모도 집도 없는 거지 아이였지요. 새벽이면 시장통 담벼락 밑에서 눈을 떴고 해가 지면 다시 그 담벼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의 하루는 동양 바가지 하나로 시작해 그 바가지로 끝났습니다. 점례의 저고리는 색이 다 발에 무슨 빛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매 뿌리는 해져 실밥이 늘어졌고 치맛다는 흙투성이었지요. 얼굴에는 늘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꾀죄죄한 얼굴에서 눈빛만은 죽어 있지 않았습니다. 맑고 또렷했지요. 누가 보아도 예사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점례야, 오늘도 나왔구나. 떡을 파는 노파가 아이를 보고 혀를 찼습니다. 이 추운 날에 그 꼴로 어딜 그리 돌아다니느냐. 할머니, 안녕하세요. 점례는 노파에게 꾸벅절을 했습니다. 배가 고파도 인사를 거르는 법이 없었지요. 노파는 아이의 그 됨됨이가 늘 안쓰러웠습니다. 슬그머니 떡 한 조각을 집어 아이의 손에 쥐어 주었지요. 어여 먹어라. 뼈만 남았구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건 제가 반만 먹을게요. 어째서? 저기 다리 밑에 갓난쟁이를 업은 아주머니가 계시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더 배고파 보여요. 노파는 그만 말을 잃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갈 것도 없는 아이가 남을 먼저 헤아리고 있었으니까요. 세상에 이런 아이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점례야, 예, 할머니, 너는 어쩌자고 그 마음을 타고났느냐. 이 험한 세상에 그리 마음이 물러서야 어찌 살려고. 물러서 나쁠 게 있나요? 배고픈 사람이 밥 먹으면 저도 배부른거려. 노파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지요. 아이의 그 말이 늙은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점례는 그 떡 반쪽을 들고 다리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갓난쟁이를 업은 여인은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지요. 아주머니, 이거 드세요. 아주머니가 드셔야 아기도 젖을 먹지요. 여인은 떡을 받아 들고 울먹였습니다. 거지 아이가 제 먹을 것을 나눠주다니 그 마음이 고맙고도 미안했던 것이지요. 고맙구나, 얘야. 이 은혜를 어찌 갚누. 갚기는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면 그게 갚는 거예요. 점례는 씩 웃고는 다시 저작거리로 뛰어갔습니다. 여인은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지요. 점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가 굶어도 옆 사람이 굶는 꼴을 못 보았지요. 얻은 밥이 한 술이면 반을 덜어냈고 두 술이면 한 술을 나눴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그런 점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아이 말이야. 어찌 저리 마음이 고운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남을 챙기니 참 딱하기도 하지. 딱하다는 말이 절반, 기특하다는 말이 절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점례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그 아이를 좋아하고 있었지요. 장사치들은 팔다 남은 나물이며 생선 대가리를 슬그머니 점례 앞에 놓아 주었고 물지개꾼은 지나가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저작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그맣게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점례에게는 어미가 있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어미는 아니었지요.
다리 저는 여인 하나가 점례를 거두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모란이라 했습니다. 모란은 저작거리 끝,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에서 삭바느질로 겨우 입에 풀칠을 했습니다. 몸이 성치 않아 버리가 신통찮았지요. 그래도 점례를 굶기지 않으려 밤을 새워 바늘을 놀렸습니다. 남의 옷을 짓고 남은 실오라기까지 알뜰히 모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해가 저물어 점례가 오두막으로 돌아오면 모라는 언제나 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냐, 어서 오너라. 오늘은 좀 얻었느냐. 떡 한 조각 얻었어요. 어머니 드시려고 남겨왔어요. 점례가 품에서 반쯤 뭉개진 떡을 꺼내 놓았습니다. 모라는 그 떡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이 어미 주려고 배를 골았구나. 내가 먹어라. 저는 낮에 먹었는걸요. 어머니가 드셔야 바느질 하실 힘이 나지요. 모라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어찌 이리 살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란의 가슴 한 구석에는 아이에게도 말 못할 비밀이 하나 묻혀 있었지요. 그 비밀은 아직 꺼낼 때가 아니었지요. 밤이 깊으면 모라는 점례를 무릎에 뉘고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왼쪽 손목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했지요. 그 손목에는 붉은 점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있던 표식이었지요. 모라는 그 점을 볼 때마다 무언가를 삼키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손목은 왜 자꾸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어여뻐서 그런단다. 점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어쩐지 슬퍼 보였으니까요. 모라는 점례에게 남몰래 글을 가르쳤습니다. 거지 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하겠냐마는 모라는 밤마다 부직갱이로 흙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점례야, 이 글자가 무엇이냐? 어질인 자예요, 어머니. 옳지, 그 뜻이 무엇이더냐? 사람을 어질게 대하라는 뜻이지요. 모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총기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한 번 가르치면 2번 잊는 법이 없었고 어려운 글자도 금세 깨쳤습니다. 모라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거지로 늙을 아이가 아니라고,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을 아이라고 말이지요. 어머니는 어쩌다 글을 아세요? 저작거리 아주머니들은 아무도 글을 모르던데. 모라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지요. 이 어미도 옛날에는 다른 삶을 살았단다. 아주 먼 옛날에. 다른 삶이요? 어떤 삶이요? 언젠가 때가 되면 말해주마. 지금은 아니란다. 점례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에게도 지난 사연이 있구나 하고 짐작만 할 뿐이었지요. 모라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직갱이를 다시 들어 흙바닥에 새 글자를 썼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점례는 거지 아이였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넉넉했고, 모라는 가난했지만 딸을 향한 사랑만은 그 무엇보다 깊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대어 그 험한 세상을 견뎌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점례가 저작거리를 돌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뒷골목, 다 무너진 담벼락 아래 웬 사내 하나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는 흙투성이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겼고 신발 한 짝은 어디로 갔는지 맨발이었지요.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며칠을 굶고 쫓긴 사람의 몰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초라한 행색에도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굶주려 쓰러진 와중에도 등이 고닫고 손은 험한 일을 해본 적 없는 듯 고왔지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점례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사내는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 어린 것은 경계였지요. 낯선 일을 두려워하는 짐승의 눈빛이었지요. 저리 가거라.
나는 괜찮다.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얼굴이 하얘요.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사흘을 굶고 있었으니까요. 입술이 다 갈라져 말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점례는 잠시 사내를 바라보다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까 얻어둔 주먹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녀 겨우 얻은 점례의 저녁이었지요. 아저씨, 저랑 이거 나눠 드실래요? 혼자 드시면 체해요. 점례는 주먹밥을 반으로 뚝 갈랐습니다. 그 반쪽을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사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지 아이가 제 저녁을 반이나 떼어 낯선 이에게 내밀고 있었으니까요. 사내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잊고 살았습니다. 쫓기고 배신당하고 버림받으며 여기까지 왔지요. 그런데 저작거리 이름 모를 거지 아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나에게 이것을 주느냐? 배고프시잖아요. 배고픈 건 나눠 먹어야 덜 서러워요. 사내는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배고픈 건 나눠 먹어야 덜 서럽다니.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지요.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단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점례는 사내가 밥을 먹는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사내가 혹여 체할까 등을 토닥여 주기도 했지요. 천천히 드세요. 아무도 안 뺏어가요. 사내는 밥을 다 먹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점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 자신의 목숨을 살렸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점례예요. 아저씨는요? 사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처지였으니까요. 나는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다. 나그네 아저씨구나. 그럼 아저씨,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세요? 사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궁을 나온 뒤로 그는 어디에도 몸을 늘 수 없었습니다. 쫓는 자들의 눈이 도성 곳곳에 깔려 있었지요. 저 사람은 절대 살려두어선 안 된다. 도성 안을 이 잡듯 뒤져라. 바로 그 시각 궁궐 깊은 곳에서는 서슬퍼런 명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를 쫓는 자들의 그물이 점점 좁혀 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정을 알 리 없는 점례는 그저 사내가 가여올 뿐이었습니다. 점례는 그런 사내를 잠시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집에 가실래요? 좁고 누추하지만 바람은 막아줘요. 이 한마디가 훗날 온 나라를 뒤흔들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점례가 사내를 데려온 곳은 저작거리 끝 오두막이었습니다. 모라는 딸이 웬 낯선 사내를 데려온 것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사내의 행색이 예사롭지 않았으니까요. 흙투성이의 맨발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범접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저씨가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모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내를 집에 들이는 일이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또 사내의 딱한 몰골을 보고 모라는 차마 내치지 못했습니다. 들어오시지요. 누추하지만 몸이나 녹이세요. 사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소. 그날 밤 모라는 남은 쌀을 탈탈 털어 죽을 쑤었습니다. 멀건 죽 한 그릇이었지만 사내에게는 산해진 미보다 귀했지요. 사내는 죽을 먹으며 자꾸만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가난한 모녀가 제 것을 덜어 낯선 이를 먹이고 있었으니까요.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리 대접하시오. 나는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갚기는요. 모란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값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점례가 늘 하는 말이 있지요. 배고픈 건 나눠 먹어야 덜 서럽다고요. 사내는 그 말에 또 한 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궁에서는 만인이 그의 앞에 엎드렸지만 진심으로 그를 위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두막에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온기가 있었지요. 점례라 하였느냐. 이름이 참으로 곱구나. 고운 이름 아니에요. 그냥 점례예요. 손목에 점이 있어서 점례래요. 점례가 왼쪽 소매뿌리를 걷어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점 2개가 나란히 찍혀 있었지요. 사내는 무심코 그 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사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란의 낯빛이 살짝 굳었습니다. 모란은 얼른 점례의 소매뿌리를 끌어내렸지요. 손목을 함부로 내보이는 게 아니란다. 어여 죽이나 마저 먹어라. 점례는 영문을 몰라 눈을 껌뻑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저러시나 싶었지요. 그러나 모란의 가슴 속에서는 12년을 눌러온 비밀이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사내가 오두막에 머문 지 며칠 지났습니다. 기력을 차린 사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것저것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부서진 울타리를 고치고 무거운 짐을 날랐지요. 그런데 그 손놀림이 어딘가 서툴렀습니다. 물지개를 지다 물을 쏟기 일쑤였고 도끼질도 영어 설펐지요. 아저씨는 일을 안 해보셨나 봐요. 점례가 까르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물지개도 못 지고 도끼질도 못하고 그럼 아저씨는 그동안 뭐 하고 사셨어요? 사내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글을 읽고 쓰는 일을 했다. 우와, 그럼 아저씨도 글을 아세요? 우리 어머니도 글을 아시는데. 사내는 뜻밖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글을 안다니요. 그는 모란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삭바느지라는 여인의 손끝에 어딘가 기품이 배어 있었고 말투에도 배운 티가 났지요. 사내는 문득 궁금했습니다. 이 모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지요. 하루는 사내가 흙바닥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곁에 와 들여다보았지요. 아저씨, 그게 무슨 글자예요? 백성민자다. 나라의 근본이 되는 사람들을 뜻하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에요? 그렇단다. 임금이 아무리 높다 한들 백성이 없으면 임금도 없는 법이지. 물이 없으면 배가 뜨지 못하는 것과 같단다. 점례는 눈을 반짝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거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른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럼 임금님은 백성을 아껴야겠네요. 옳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 임금님은 백성을 아끼실까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다들 살기 힘들다던데. 사내의 얼굴에 그늘이 스쳤습니다. 아이의 그 물음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지요.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저버리면 그 임금은 이미 임금이 아니다. 하늘이 그를 버리기 때문이지. 사내는 그 말을 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 사무친 표정이었지요. 점례는 그 표정을 보고 어쩐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나그네 아저씨에게도 깊은 상처가 있구나 하고 짐작했지요. 아저씨, 슬픈 일 있으셨어요? 얼굴이 아까부터 어두우세요. 아니다. 그저 옛 생각이 나서 그런단다. 슬플 땐 우세요. 참으면 병나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사내는 그만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이 조그만 아이가 어른인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내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을 함께 지내는 동안 사내와 점례 사이에는 정이 도타워졌습니다. 사내는 점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먼 나라의 풍습이며 옛 성현의 가르침이며 하늘의 별자리 이야기까지 점례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신기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저작거리 어른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해주는데. 허허, 책을 많이 읽었단다. 세상에는 책 속에 담긴 지혜가 참으로 넓고 깊지. 저도 책 읽고 싶어요. 근데 저는 거지라서 서당에도 못 가요. 사내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이 총명한 아이가 신분 때문에
배움의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지요. 점례야, 배움에는 귀천이 없단다. 서당에 못 간다고 배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야.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 배울 수 있지. 너처럼 남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떤 책보다 값진 배움이란다. 점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거지인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참으로 고마웠지요. 점례는 사내를 점점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점례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는 왜 쫓기세요? 나쁜 일 하셨어요? 사내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나쁜 자들에게 미움을 산 것이란다. 세상에는 착한 사람이 도리어 쫓기고 악한 자가 도리어 큰 소리치는 일이 있지.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착한 사람이 왜 쫓겨요? 그러게 말이다. 허나 억울하다 하여 주저앉으면 악한 자들이 이기는 게야.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야. 사내의 눈에 굳은 결의가 서렸습니다. 점례는 그 눈빛을 보고 이 아저씨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어렴풋이 느꼈지요. 한편 그 무렵 궁궐에서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승지 정현, 그가 바로 나라를 소나귀에 넣으려는 자였습니다. 정현은 임금의 곁에서 온갖 가머니설로 신임을 얻은 자였지요. 그러나 그 속은 시커멓게 썩어 있었습니다. 임금을 몰아내고 어린 왕자를 허수아비로 세워 제가 나라를 주무르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아직 살아있다니 이 무슨 낭패란 말이냐. 정현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가 일으킨 정변으로 임금은 궁에서 쫓겨났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임금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소문이 돌자 정현은 좌불안석이었지요. 임금이 살아 돌아오면 제 목이 달아날 판이었으니까요. 도성 안을 샅샅이 뒤져라. 임금의 목을 가져오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겠다. 정현의 명이 떨어지자 도성 곳곳에 그의 수하들이 깔렸습니다. 저작거리에도 낯선 자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피며 임금의 행방을 캤습니다. 여봐라, 혹시 이 근방에 낯선 사내가 흘러들지 않았느냐. 사흘쯤 전에 수하 하나가 떡 파는 노파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파는 가슴이 철렁했지요. 점례가 웬 사내를 데려갔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파는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낯선 사내라니요. 여기는 늘 같은 얼굴들 뿐이라오. 수하는 노파를 한참 노려보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파는 그가 사라진 뒤에야 가슴을 쓸어내렸지요.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렇게 저도 모르는 새 점례의 은인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현에게는 눈의 가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좌의정 한인우였지요. 한인우는 조정에 몇 안 되는 충신이었습니다. 정변이 일어나자 그는 관직에서 밀려났지만 임금에 대한 충신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임금의 행방을 수소문하고 있었지요. 임금을 찾아 다시 그 자리에 모시려는 일념이었습니다. 한인우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12년 전 큰 난리통에 그는 하나뿐인 손녀를 잃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그 난리에 목숨을 잃었고 갓난쟁이였던 손녀는 행방이 묘연했지요. 한인우는 그 손녀를 잊지 못했습니다. 손녀의 왼쪽 손목에 있던 붉은 쌍점을 그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있다면, 그 아이가 사람만 있다면 한인우는 밤마다 손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품에는 반쪽짜리 놀이개가 있었지요. 나머지 반쪽은 잃어버린 손녀가 지니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두 쪽이 맞춰지는 날 손녀를 되찾으리라 믿으며 그는 세월을 견뎠습니다. 대감, 너무 애태우지 마십시오. 그 오랜 세월을 어찌. 늙은 하인이 조심스레 말렸지만 한인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믿는다. 그 아이는 반드시 어딘가에 살아있어. 이 놀이개가 맞춰지는 날
나는 그 아이를 다시 품에 안을 것이야. 그러나 세상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뜻밖에도 아주 가까운 곳에 저작거리 거지 아이가 되어 살아 있었지만 한인후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두막에서는 사내가 점점 기력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내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졌지요.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는 자들이 언제 이 오두막까지 들이닥칠지 몰랐으니까요. 괜히 이 착한 모녀에게 화가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점례야. 어느 밤 사내가 점례를 불렀습니다. 나는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 왜요? 어디 편찮으세요? 그런 것이 아니다. 다만 나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단다. 마무리 지어야 할 일이 있어. 점례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며칠 사이 정이 들었던 것이지요. 아저씨, 가시더라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배고프면 서러우니까요. 사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쫓기고 지친 그의 영혼을 얼마나 위로했는지 몰랐습니다. 점례야, 내 한 가지 약조하마. 내가 이 일을 무사히 마치면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밥을 나눠주마. 정말요. 약속하셨어요. 그래, 약속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밖에서 요란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소리였지요.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찾았다. 이 근방이 분명하다. 정현의 수아들이었습니다. 그물이 마침내 이 오두막까지 좁혀온 것입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사내는 얼른 몸을 일으켰지만 오두막에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모란의 얼굴에도 다급함이 서렸지요. 이 사내가 잡히면 자신들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점례가 사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저씨, 저 따라오세요. 빨리요. 점례는 사내를 이끌고 오두막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다 무너진 장독대가 있었고 그 뒤로 사람 하나가 겨우 빠져나갈 만한 좁은 개구멍이 있었지요. 저작거리를 제 집처럼 누비던 점례만이 아는 길이었습니다. 이 구멍으로 나가면 뒷골목이에요. 거기서 왼쪽으로 쭉 가면 개울이 나와요. 개울 따라가면 아무도 못 찾아요. 너는 어쩌려고? 저는 괜찮아요. 저들은 아저씨를 찾는 거지 저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어서요. 사내는 망설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두고 저 혼자 도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점례가 사내의 등을 힘껏 떠밀었습니다. 아저씨, 살아야 밥도 나눠 먹지요. 약속했잖아요. 다시 찾아온다고. 그 말에 사내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살아야 했습니다. 살아서 이 아이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지요. 사내는 개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점례야, 이 은혜 반드시 갚으마. 반드시. 사내가 개구멍을 빠져나간 그 순간 오두막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 집에 낯선 사내가 숨어들었다는 제보가 있다. 어디 있느냐? 정현의 수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오두막 안을 샅샅이 뒤졌지요. 그러나 사내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수아들의 우두머리가 모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바른 대로 말해라. 여기 숨어 있던 자가 어디로 갔느냐? 모릅니다. 저희 집에는 아무도. 거짓말 마라. 냄새가 난다. 분명 사내가 있었어. 그때 점례가 우두머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저씨들, 우리 어머니 괴롭히지 마세요. 여기는 저랑 어머니 둘만 살아요. 이 조그만 것이. 저리 비켜라. 우두머리가 점례를 밀쳤습니다. 점례는 흙바닥에 나뒹굴었지요. 그래도 점례는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리려면 저를 때리세요. 어머니는 몸도 성치 않으신 분이에요. 우두머리는 아이의 그 당돌함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지 아이 주제에 겁도 없이 대드는 꼴이 어이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임금을 놓쳤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관하로 끌고 가라. 문초를 하면 실토하겠지. 모란과 점례는 그날 밤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차디찬 옥에 갇힌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어머니,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오냐, 점례야. 이 어미가 미안하구나. 너를 이런 데까지 끌고 와서. 아니에요. 아저씨가 살았으면 됐어요. 그 아저씨는 좋은 사람 같았어요. 꼭 살아야 하는 사람 같았어요. 모라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착한 아이를 어찌 지켜야 할지 막막했지요. 그런데 모란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관아의 문초가 심해지면 혹여 점례의 손목에 있는 쌍점이 드러날까 하는 것이었지요. 그 표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 점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점례야, 이 어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킬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나갈 거잖아요. 모라는 대답 대신 딸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품이 어쩐지 떨리고 있었지요. 한편 개울을 따라 도성 밖으로 빠져나온 사내는 무너진 절에 몸을 숨겼습니다. 폐사였지요.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불상은 목이 부러진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곳이었지요. 사내는 그곳에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모녀가 어찌 되었을지 걱정이 태산이었지요. 내가 그 착한 이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것은 아닐까. 사내는 자책했습니다. 바로 그때 폐사 안으로 누군가 들어섰습니다. 사내는 움찔 몸을 숨겼지요. 그러나 들어선 이의 얼굴을 본 순간 사내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저하 계셨군요. 좌의정 한인우였습니다. 그는 사내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말이지요. 이 늙은 신하가 저하를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모릅니다. 살아 계셔서 정말 살아 계셨어. 사내 곧 임금은 한인후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경이 나를 찾아 주었구려. 내 그동안 저작거리를 떠돌며 목숨을 부지했소. 고초가 얼마나 크셨습니까? 옥체가 이리 상하시다니 이 늙은 신하의 죄가 큽니다. 경의 죄가 아니오. 나를 저버린 것은 정연 그 역적이지. 경은 이 어려운 때에 나를 잊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맙기 그지없소. 한인우는 임금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심정이었지요. 이제 신이 저하를 모시겠나이다. 흩어진 충신들을 모아 반드시 정연 그 역적을 몰아내고 저하를 다시 보위에 모시겠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저작거리 모녀가 걸려 있었습니다. 경에게 부탁이 하나 있소. 나를 살려준 이들이 있소. 저작거리의 가난한 모녀인데 나 때문에 화를 입지 않았을까 걱정이요. 저하를 살린 이들이라면 신이 반드시 찾아 보호하겠나이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란이라는 여인과 점례라는 어린 딸이요. 그 어린 딸이 제 밥을 나눠 나를 살렸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말이오. 나는 그 은혜를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요. 한인우는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점례라는 아이가 바로 자신이 12년을 찾아 헤맨 손녀라는 것을 말이지요. 운명의 실이 이렇게 얽히고 있었지만 아직 그 매듭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하, 우선 옥체를 보전하셔야 합니다. 여기는 위험하니 신의 별저로 모시겠습니다. 거기서 은밀히 새를 규합하시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 다시 한 번 당부했지요. 경, 그 모녀를 잊지 마시오. 그들이 무사한지 반드시 알아봐 주시오. 그것이 내 첫 번째 명이오. 명심하겠나이다.
저하. 그날 밤 임금은 한인후를 따라 폐사를 떠났습니다. 흩어진 충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꺼져 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관아에서는 모란과 점례가 혹독한 문초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연의 수하들은 사내의 행방을 대라며 두 사람을 몰아붙였지요. 바른대로 말해라. 그 사내가 누구냐? 어디로 갔느냐? 모릅니다. 그저 배고픈 나그네인 줄 알고 하룻밤 재웠을 뿐입니다. 모라는 끝까지 사내를 지켰습니다. 매를 맞아 온몸이 성치 않으면서도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점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아무 죄 없어요. 밥 한 끼 나눠준 게 죄예요. 문초하던 관원은 점례의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밥 한 끼 나눠준 게 죄냐는 아이의 물음이 어쩐지 가슴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정연의 명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끝까지 여봐라. 저 계집아이의 옷을 뒤져라. 무슨 증표라도 있을지 모른다. 그 말에 모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점례의 손목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모란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이는 건드리지 마시오. 제발 아이만은.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그 두 사람은 좌이정 대감께서 찾으시는 이들이다. 관아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인후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의 명을 받아 밤새 저작거리를 뒤진 끝에 모녀가 관아에 끌려갔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지요. 좌이정 대감이라니. 지금 조정은 도승지 대감의 세상인데 좌이정이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문초하던 관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좌이정의 사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승지가 아무리 세도를 부린다 한들 나라의 법도까지 뒤엎지는 못한다. 이 모녀에게 무슨 죄가 있어 이리 문초하느냐. 밥 한 끼 나는 것이 죄라면 이 나라 백성이 모두 죄인이겠구나. 그 말에 관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림이 일었지요. 옳은 말이야. 밥 나눈 게 무슨 죄라고. 저 어린 것을 저리 문초하다니. 천벌받을 노릇이지. 민심이 술렁이자 관원도 더는 어쩌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란과 점례는 그렇게 가까스로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관원들은 좌이정이라는 말에 움찔했지요. 정연의 세상이라고는 하나 좌이정의 이름은 아직 무게가 있었으니까요. 풀려난 뒤에도 점례는 옥에서 있었던 일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준 그 목소리가 좌이정 대감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어째서 좌이정 같은 높은 분이 이름 없는 거지 모녀를 구해 주었을까. 점례는 그것이 못내에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좌이정 대감이 왜 우리를 구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알지도 못하실 텐데. 모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쩐지 그 이름이 가슴에 사무쳤지요. 그러나 모라는 애써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세상에는 아직 어진 어른들이 계신 게지.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들이 말이다. 그렇구나. 저도 나중에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 그냥 못 지나친 어른이요. 모라는 딸의 그 말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이가 저도 모르는 새 제 핏줄의 어진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싶었지요. 좌이정 한인두 또한 평생 어려운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어른이었으니까요. 풀려난 모녀는 서로를 부축하며 관할을 나섰습니다. 점례는 어머니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쏟았지요. 어머니, 많이 아프시죠? 저 때문에. 아니다. 점례야. 너 때문이 아니란다. 오히려 이 어미는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 무서운 자들 앞에서도 굽히지 않았으니. 모라는 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구한 손길이 훗날 점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인연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은 기나긴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옥에서 풀려난 뒤 모란과 점례는 좌이정 한인 후에 별저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임금의 명 때문이었지요. 자신을 살린 은인을 지켜주라는 명을 한인후는 충실히 따랐습니다. 별저의 뒤채에 조용한 방 하나를 내어 두 사람이 몸을 늘 수 있게 했지요. 그런데 별저에 들어선 점례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 전 저작거리에서 밥을 나누어준 그 나그네 아저씨가 버젓이 상석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이정 대감을 비롯한 어른들이 그 아저씨 앞에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지요. 아저씨, 살아계셨네요. 그런데 어째서 다들 아저씨한테 절을 해요? 점례가 어리둥절해 묻자 한인후가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점례야, 내가 밥을 나눠준 이분이 바로 이 나라의 임금이시란다. 정연이라는 역적에게 쫓겨 잠시 궁을 떠나 계셨을 뿐이야. 점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저 배고픈 나그네인 줄만 알았던 아저씨가 이 나라의 임금이라니요. 임금님이요. 제가 임금님한테 주먹밥을. 허허, 그렇단다. 내가 나를 살린 것이야. 임금이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점례는 황급히 무릎을 꿇으려 했지요. 그러나 임금이 아이를 만류했습니다. 괜찮다, 점례야. 저작거리에서 나에게 밥을 나눠줄 때 너는 내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배고픈 사람을 도왔을 뿐이지. 그 마음이 참으로 귀한 것이야. 내 앞에서 너무 어려워 말거라. 점례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았습니다. 임금이라 하여 무섭기만 한 분은 아니구나 싶었지요. 그날부터 점례는 임금을 저하라 부르며 은인이자 벗처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저희가 지내도 될까요? 모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평생 오두막에서만 살아온 여인에게 기와집은 딴 세상이었지요. 임금의 은인을 어찌 함부로 대하겠소. 편히 머무시오. 다만 바깥 출입은 삼가는 것이 좋겠소. 아직 정연의 눈이 도성 곳곳에 깔려 있으니 한인후는 두 사람을 정중히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뜰에서 놀고 있는 점례를 우연히 보게 되었지요. 아이의 총명한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알 수 없이 저릿했지요. 저 아이가 임금을 살린 아이란 말이지. 한인후는 점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저 기특한 아이로만 여겼을 뿐 그 아이가 제 핏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12년 전 잃은 손녀는 그의 기억 속에서 갓난쟁이의 모습으로만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편 별저에 은거한 임금은 점점 새를 불려갔습니다. 흩어졌던 충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한인후는 은밀히 군사를 규합했지요. 그러나 정연의 세력은 여전히 막강했습니다. 군권과 조정을 장악한 그를 몰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정연을 몰아내려면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가 저지른 죄상을 만천하에 드러내야 백성이 저하의 편에 설 것입니다. 한인후의 말에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그러나 정연은 교활한 자라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요. 그의 죄상을 어찌 밝힌단 말이요. 바로 그때 뜻밖의 인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점례였지요. 점례는 별저에 머무는 동안에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워낙 저작거리를 제 집처럼 누비던 아이라 답답한 방 안이 좀이 쑤셨지요. 점례는 몰래 별저를 빠져나가 저작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옛 친구들을 만나고 소식을 주워 듣기도 했지요. 그런데 저작거리에는 온갖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점례는 그 소문들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었지요. 거지 아이에게는 아무도 경계를 하지 않았으므로 점례는 어느 곳이든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예, 너 그거 들었어. 도승지 대감이 요즘 밤마다 어디론가 사람을 보낸대. 어디로? 성박 창고라던데. 거기다 뭘 잔뜩 쌓아둔대. 병장기라나 뭐라나. 점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병장기를 성박 창고에 쌓아둔다니 어딘가 수상했지요.
점례는 그 소문을 임금에게 전했습니다. 아저씨, 아니, 도승지 대감이 성박창고에 병장기를 쌓아둔대요. 밤마다 사람을 보낸다고 저작거리에 소문이 파다해요. 임금과 한인우는 그 말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병장기를 사사로이 모은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영모의 증거가 아닌가. 점례야, 그 소문을 어디서 들었느냐? 저작거리 친구들한테요. 제가 가서 더 알아볼까요? 저는 거지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한인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린아이를 위험한 일에 끌어들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요. 그러나 점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저하를 도울 차례예요. 배고픈 건 나눠 먹고 힘든 건 나눠지는 거예요. 임금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이토록 깊은 마음을 지녔다니요. 점례야, 내 마음은 고맙다. 그러나 절대 무리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돌아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저하. 그날부터 점례는 임금의 눈과 귀가 되었습니다. 저작거리 곳곳을 누비며 정현의 움직임을 살폈지요. 거지 아이라는 신분이 오히려 훌륭한 위장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점례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첫 번째 임무는 성박창고를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점례는 나무꾼 아이인 척 지게를 치고 성 밖으로 나갔지요. 창고 근처에서 나무찜을 줍는 척하며 안을 엿보았습니다. 과연 창고 안에는 칼과 창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세상에 정말이었네. 점례는 그 광경을 똑똑히 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고를 지키던 병졸 하나가 점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누구냐? 왜 나이가 여기서 얼쩡거려? 점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저씨, 저 나무 주우러 왔어요. 뗄 감이 없어요. 여기 나무까지 좀 주워가면 안 돼요? 병졸은 아이의 꾀죄죄한 몰골을 보고 경계를 풀었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무슨 위협이 되겠느냐 싶었지요. 얼른 줍고 가거라. 여기는 함부로 오는 데가 아니야. 예, 아저씨. 고맙습니다. 점례는 나무까지 몇 개를 주워 들고 유유히 창고를 빠져나왔습니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얼굴만은 천진하게 웃고 있었지요. 이렇게 점례는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더욱 대담했습니다. 정현이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알아내는 일이었지요. 점례는 정현의 사저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마침 그 집에서 물을 깃는 여종 하나와 친해졌지요. 언니, 이 물동이 무거워 보여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어머, 착하기도 해라. 너 거지 아이 아니니? 어쩜 일이 싹싹하노. 점례는 여종의 일을 도와주며 자연스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슬쩍 물었지요. 언니네 대감마님은 손님이 많으시겠어요. 높은 분이시니까. 많다마다. 요즘엔 밤마다 은밀히 손님이 든단다. 다들 얼굴을 가리고 오는데 어젯밤에는 병조판서 대감도 오셨더라. 병조판서라. 나라의 군권을 쥔 자였습니다. 정현이 병조판서와 손을 잡았다면 이는 예사실이 아니었지요. 점례는 이 사실도 임금에게 고스란히 전했습니다. 저하, 도승지 대감이 병조판서 대감과 밤마다 만난대요. 얼굴을 가린 손님도 여러 든다고 해요. 임금과 한인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조판서까지 정현의 편이란 말인가. 군권이 그의 손에 있다면 이는 참으로 위중한 일이요. 저하, 점례 덕분에 적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눈뜬장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인우는 점례를 대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럴수록 아이에 대한 알 수 없는 정이 깊어졌지요. 점례야, 이리 와 앉거라. 늙은이가 예시이야기 하나 들려주마. 한인우는 점례를 곁에 앉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어쩐지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요. 그럴 때면 한인우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손을 가만히 잡곤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이의 왼쪽 손목깨로 눈이 가려다가도 소매자락에 가려 보이지 않으니 그냥 지나치곤 했지요. 대감마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는 그냥 거지아인데. 허허, 사람의 귀천이 어디 있겠느냐. 내 마음이 고우니 정이 가는 게지. 대감마님도 우리 어머니랑 똑같은 말씀 하시네요. 사람의 귀천이 없다고. 한인우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그런 말을 한다니 예사 여인이 아니구나 싶었지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그 정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점례의 활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점례는 정연히 백성들에게서 몰래 세금을 더 걷어 제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작거리 상인들이 이중으로 세금을 뜯기고 있다는 하소연을 점례가 낱낱이 들었던 것이지요. 저하, 도승지 대감이 백성들한테서 세금을 2번씩 걷어요. 상인 아저씨들이 다 죽는 소리를 해요. 이러다 굶어 죽겠다고요. 임금은 그 말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백성을 그리 쥐어짜다니. 정연, 그 자는 나라를 좀먹는 벌레로다.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겠구나. 그런데 점례의 활약에는 아슬아슬한 고비도 많았습니다. 한 번은 정연의 사절을 엿보다 하마터면 붙잡힐 뻔했지요. 여종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연이 갑자기 대문을 나섰던 것입니다. 점례는 얼른 물동이를 이고 하녀인 척했지만 정연의 날카로운 눈이 아이를 스쳤습니다. 저 아이는 처음 보는 얼굴이구나. 어디서 온 아이냐? 아, 예. 며칠 전 새로 들인 물 깃는 아이입니다. 대감마님. 여종이 얼떨결에 둘러댔습니다. 정연은 잠시 점례를 노려보다가 이내 발길을 돌렸지요. 점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지만 끝까지 태연한 얼굴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그 담대함에 여종이 혀를 내둘렀지요. 얘야, 너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대감마님 앞에서 어찌 그리 태연하누. 무서우면 지는 거예요, 언니. 겁먹은 티를 내면 오히려 의심받는 거려. 여종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지 아이의 지혜가 어른 뺨 쳤으니까요. 또 한 번은 성박창고를 다시 살피러 갔다가 병졸들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저작거리에서 익힌 날쌘 발놀림으로 골목골목을 누비며 감쪽같이 몸을 숨겼지요. 어릴 적부터 쫓고 쫓기며 살아온 아이라 도망치는 데는 이골이 나 있었습니다. 헉헉, 하마터면 잡힐 뻔했네. 숨을 고르며 점례는 씩 웃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저하를 돕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지요. 저작거리 거지 아이가 나라의 큰일에 한몫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점례가 물어온 정보들은 하나하나 정연을 올가맬 그물이 되어갔습니다. 거지 아이 하나가 온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열쇠가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모든 활약의 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례의 진짜 신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서서히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었지요. 점례의 활약 덕분에 임금과 한인우는 정연을 몰아낼 준비를 착착 갖춰갔습니다. 그러나 정연 또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요. 그는 임금이 어딘가에 살아 숨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온 힘을 다해 그 뒤를 캐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살아있다. 그것도 도성 안 어딘가에 말이다. 반드시 찾아내라. 그리고 그를 돕는 자들도 모조리 잡아들여라. 정연은 수하들을 다그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실마리를 잡았지요. 좌의정 한인우의 별저에 낯선 모녀가 머물고 있다는 첩보였습니다. 좌의정의 별저에 웬 거지 모녀가 산다. 그것 참 수상하구나. 한인우가 어찌 거지 모녀를 거둔단 말이냐. 정연은 직감했습니다. 그 모녀가 임금과 연결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는 별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그물이 조여 오고 있었지요.
한편 점례는 그날도 저작거리로 나가 소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요. 어디를 가든 자신을 따라오는 그림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미행하나? 점례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티를 내지 않았지요. 오히려 태연하게 이 골목 저 골목을 돌며 미행하는 자를 따돌릴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저작거리는 점례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점례는 일부러 사람이 북적이는 시장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떡장수, 생선장수, 옹기장수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지요. 그러다 옛 친구인 물지개꾼 총각을 만났습니다. 오라버니, 저 좀 도와주세요. 누가 저를 따라와요. 누가 감히 우리 점례를. 물지개꾼 총각은 점례를 자기 지게 뒤에 숨겨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미행하던 자가 나타나자 짐짓 큰 소리로 물을 쏟아 그자의 앞을 막았지요. 어이쿠, 죄송합니다요. 물이 그만. 미행하던 자가 물벼락을 맞고 허둥대는 사이 점례는 잽싸게 다른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저작거리 사람들은 저도 모르는 새 또 한 번 점례를 지켜주었지요. 가까스로 미행을 따돌린 점례는 별저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큰일 났어요. 누가 저를 미행했어요. 아무래도 이 별저가 들킨 것 같아요. 임금과 한인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연이 눈치를 챈 모양이구나. 이곳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 서둘러 거사를 도모해야 합니다. 더 지체하면 정현이 먼저 손을 쓸 것입니다. 한인후가 다급히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결단을 내렸지요. 좋소. 사흘 뒤 궁으로 진격합시다. 그동안 모은 충신들과 군사를 총동원하여 정현을 몰아내고 보위를 되찾겠소. 거사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별저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궁 안의 사정을 소상히 알아야 하는데 정현이 궁궐 경비를 삼엄하게 하고 있어 도무지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궁 안 사정을 알아야 어느 문으로 진격할지 정할 수 있는데 이것 참 난감하구려. 임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점례가 나섰습니다. 제가 궁에 들어가 볼게요. 뭐라, 궁에 들어간다고? 그것은 너무 위험하다. 괜찮아요. 궁궐에서 허드렛이라는 무수리를 구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거지 아이 하나 궁에 들어가는 걸 누가 신경 쓰겠어요. 제가 들어가서 어느 문이 허술한지, 병졸이 몇이나 되는지 다 알아올게요. 임금과 한인후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사지에 들여보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안 된다. 점례야, 그것은 절대 안 될 말이다.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저작거리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아이예요. 궁에 들어가도 절대 안 들킬 자신 있어요. 그리고 점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렷한 눈으로 임금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하께서 제 밥 한 쪽에 목숨을 살리셨다면 저는 이 목숨을 걸고 저하를 돕고 싶어요. 그게 진짜 나눠 먹는 거예요. 임금은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른들의 그것보다 크고 깊었으니까요. 결국 임금은 점례의 뜻을 꺾지 못했습니다. 정 그렇다면 허나 절대 무리하지 마라. 위험하다 싶으면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 알겠느냐? 예, 저하, 걱정 마세요. 이튿날 점례는 무수리를 뽑는다는 궁으로 향했습니다. 꾀죄죄한 거지. 아이 하나가 궁문 앞에 서니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점례는 무수리 무리에 슬쩍 섞여 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은 넓고도 으리으리했습니다. 그러나 점례는 주눅 들지 않았지요. 물을 깃고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궁 안 곳곳을 눈에 담았습니다. 어느 문에 병졸이 몇이나 서 있는지, 어느 담이 낮은지, 어느 쪽 경비가 허술한지를 낱낱이 살폈지요. 그러다 점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정연이 어린 왕자를 앞세우고 대신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이었지요.
이 어린 왕자가 곧 새 임금이 되실 것이다. 물론 나라실은 내가 대신 돌볼 것이야. 너희는 그리 알고 따르면 된다. 정현의 오만한 목소리가 대전에 울렸습니다. 점례는 그 광경을 보고 이를 악물었지요. 저 어린 왕자를 허수아비로 세워 나라를 삼키려는 정현의 야심이 눈앞에 훤히 보였으니까요. 저하께서 꼭 돌아오셔야 해. 저런 자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어. 점례는 궁 안 사정을 낱낱이 눈에 담고 저물녘이 되어 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궁문을 나서는 순간 점례는 뜻밖의 인물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정현이었지요. 정현은 궁을 나서다 점례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던 것입니다. 너 어디서 본 아이 같은데. 그래, 며칠 전 내 사저에서 물을 깃던 아이가 아니냐. 점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요. 예, 저는 궁에서 무수리 일하는 아이인데요. 사저는 무슨 사저요? 잘못 보셨어요. 정현은 아이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찮았지요. 거지 아이가 사저에도 나타나고 궁에도 나타나다니 우연치고는 수상했습니다. 여봐라, 저 아이를 잡아라. 아무래도 수상하다. 정현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점례는 그 순간 몸을 획 돌려 내달렸지요. 궁을 지키던 병졸들이 우르르 아이를 쫓았습니다. 개석거라, 저 아이를 놓치지 마라. 점례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궁궐 담장을 끼고 골목을 돌고 또 돌았지요. 그러나 궁 안은 저작거리와 달랐습니다. 길을 훤히 아는 저작거리라면 진작 따돌렸겠지만 낯선 궁궐에서는 자칫 막다른 길에 몰리기 십상이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점례는 높은 담 앞에 다다랐습니다. 더는 갈 곳이 없었지요. 뒤에서는 병졸들이 바짝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이를 악물고 담을 기어 올랐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졌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살아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적이 있다. 담을 넘는다. 병졸 하나가 점례의 발목을 잡아챘습니다. 점례는 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렸지요. 그때 점례의 소매자락이 찢어지며 왼쪽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붉은 쌍점이 선명하게 보였지요. 그러나 다급한 병졸들은 그것을 눈여겨보지 못했습니다. 점례는 있는 힘을 다해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다 병졸의 손을 뿌리치고 마침내 담 너머로 굴러떨어졌지요. 다행히 담 밖은 후미진 뒷골목이었습니다. 점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절뚝이며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찾아라. 병졸들의 고함이 담 너머로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점례는 어느 폐가의 헛간에 몸을 숨기고서야 겨우 숨을 돌렸지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옷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그러나 점례의 눈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궁 안사정을 낱낱이 알아냈으니 목숨을 건 보람이 있었지요. 밤이 깊어서야 점례는 별저로 돌아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아이를 보고 임금과 한인후 모라는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점례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모란이 딸을 끌어안고 울부짖었습니다. 임금 또한 아이의 상처를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내가 너를 사지로 보냈구나. 이 못난 사람을 용서하거라. 저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례는 아픈 몸을 애써 일으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아, 궁 안 사정을 다 알아왔어요. 동쪽 문이 제일 허술해요. 병졸이 5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쪽 담은 낮아서 넘기 쉬워요. 정현은 어린 왕자를 앞세워 곧새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서둘러야 해요. 임금과 한인후는 아이의 그 갸륵함에 목이 메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도 오직 나라와 저하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점례야, 내 이 은공을 내 어찌 갚는단 말이냐. 반드시 갚으마. 임금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금의 눈에
점내의 왼쪽 손목이 들어왔습니다. 찢어진 소매자락 사이로 드러난 붉은 쌍점이었지요. 임금은 무심코 그것을 바라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딘가 나직다는 묘한 느낌만 스쳤을 뿐이지요. 그 옆에서 한인후 또한 그 손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인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점 2개. 그것은 12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손목에 있던 바로 그 표식이었으니까요. 저 손목의 점은 한인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다급한 전갈이 들이닥쳤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연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별저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인후의 떨리는 물음은 그 아우성 속에 묻히고 말았지요. 정연이 군사를 일으켰다는 전갈에 별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정연이 눈치를 채고 선수를 친 모양입니다. 한인후가 다급히 외쳤습니다. 손녀의 손목에 대한 물음은 잠시 접어둘 수밖에 없었지요. 지금은 임금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였으니까요. 밖에서는 벌써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정연의 군사들이 별저를 겹겹이 에워쌌지요. 횃불이 어둠을 밝히고 칼과 창이 번뜩였습니다. 임금이 이 안에 있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정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별저로 쳐들어온 것이지요. 임금이 살아 돌아오면 제 목이 달아날 판이니 그 전에 싹을 잘라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임금 편의 충신들도 맞서 싸웠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고 비명과 함성이 밤하늘을 갈랐지요. 그러나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습니다. 정연은 그동안 병조판서와 손잡아 대군을 동원했고 임금 편은 급히 모은 소수의 군사뿐이었으니까요. 충신들은 하나둘 쓰러져 갔습니다. 별저의 뜰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모라는 점례를 감싸 안고 구석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점례야, 이 어미 곁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 무서워요. 대감마님은요, 저하께서는 무사히 피하셔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야. 바깥의 아우성은 점점 커졌습니다. 정연의 군사들이 별저의 담을 넘어 쏟아져 들어왔지요. 저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뒷문으로 피하십시오. 제가 시간을 벌겠습니다. 한인후가 임금을 뒷문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뒷문에도 이미 정연의 군사가 깔려 있었지요. 사방이 막힌 것입니다. 허허, 이거 낭패로구나. 또 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어. 임금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토록 제기를 도모했건만 마지막 순간에 정연의 계략에 걸려든 것이지요. 그때 점례가 나섰습니다. 저하, 저를 따라오세요. 제가 빠져나갈 길을 알아요. 만신창이가 된 몸이었지만 점례는 다시 한번 임금을 이끌었습니다. 저작거리를 누비며 익힌 감각으로 점례는 담과 담 사이의 좁은 틈, 하수구, 개구멍을 꿰고 있었지요. 별저에 온 뒤로도 점례는 습관처럼 그런 길을 눈여겨 두었던 것입니다. 이쪽이에요. 이 담 밑에 개가 드나드는 구멍이 있어요. 점례는 임금과 한인후, 모란을 이끌고 좁은 개구멍으로 향했습니다. 어른이 지나기엔 비좁았지만 몸을 잔뜩 웅크리면 못 나갈 것도 없었지요. 임금이 먼저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연의 군사 하나가 이들을 발견했지요. 여기다. 임금이 여기로 도망친다. 군사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임금은 겨우 개구멍을 빠져나갔지만 뒤따르던 이들이 위태로웠지요. 그때 한인후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하, 먼저 가십시오. 점례야, 저하를 부탁한다. 한인후는 칼을 빼 들고 몰려오는 군사들을 막아섰습니다. 늙은 몸이었지만 그 기계만은 서리빨 같았지요. 이 늙은이가 여기서 길을 막을 테니 어서들 하시오. 대감,
안 됩니다. 같이 가셔야 해요. 점례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한인우는 고개를 저었지요. 나는 괜찮다. 저하를 지키는 것이 이 늙은 신하의 마지막 소임이야. 어서 가거라. 점례야. 그리고 그 손목을 잊지 마라. 언젠가 다시 이야기하자꾸나. 점례는 그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을 겨를이 없었지요. 모란이 점례를 끌어당겼습니다. 점례야, 어서 저하를 지켜야 한다. 점례는 눈물을 흘리며 개구멍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는 한인우가 홀로 군사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지요. 늙은 충신의 칼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 늙은이가 아직 죽지 않았다. 덤벼라. 이 역적의 졸개들아. 한인우는 젊은 시절 무예를 익힌 몸이었습니다. 비록 세월의 기력은 쇠했으나 그 검법만은 녹슬지 않았지요. 늙은 충신은 몰려드는 군사들을 하나둘 베어 넘기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임금과 점례가 무사히 빠져나갈 시간을 말이지요.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군사들을 늙은 몸 하나로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었지요. 이윽고 한인우의 칼이 떨어지고 그는 군사들에게 제압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늙은이를 사로잡아라. 죽이지는 마라. 도승지 대감께서 산채로 원하신다. 가까스로 별저를 빠져나온 임금 일행은 어둠을 틈타 도성 외곽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참혹했지요. 한인우가 정현의 군사에게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좌의정 한인우를 잡았습니다. 정현은 사로잡힌 한인우를 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인우, 이 늙은이가 끝까지 임금을 편들더니 꼴 좋게 되었구나. 임금이 어디로 갔느냐. 바른 대로 되면 목숨은 살려주마. 이 역적 놈. 내 놈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의 뜻은 거스르지 못한다. 임금을 저버린 자에게 하늘이 반드시 벌을 내릴 것이야. 한인우는 정현을 꾸짖었습니다. 정현은 노발대발하여 한인우를 옥에 가두었지요. 저 늙은이를 사흘 뒤 저작거리에서 처형하겠다. 임금을 도운 죄가 어떤 것인지 만백성에게 똑똑히 보여주마. 정현은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좌의정의 처형을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벌여 감히 자신에게 맞서면 어찌 되는지 본때를 보이려는 속셈이었지요. 대감마님, 이 늙은 신하가 먼저 갑니다. 부디 옥체를 보전하시어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소서. 옥에 갇힌 한인우는 임금이 있을 산속을 향해 조용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요. 임금 걱정, 나라 걱정, 그리고 아직 만나지 못한 손녀 걱정에 늙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손녀야, 그 붉은 점을 가진 아이야. 혹여 내가 그 아이라면 이 할아비는 너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고 가는구나. 한인우는 별저에서 본 점례의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12년을 찾아 헤맨 그 표식이 하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눈앞에 나타났으니 그 애통함이 오죽했겠습니까. 한편 겨우 목숨을 건진 임금 일행은 도성 밖 산속 암자의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참담했지요. 애써 모은 군사는 뿔뿔이 흩어졌고 충신 한인우는 사로잡혔으며 거사는 물거품이 되었으니까요. 내가 부덕한 탓이요. 충신을 사지에 몰아넣고 나만 살아남았구려. 이 못난 임금이 무슨 낯으로 다시 보위를 넘본단 말이오. 임금은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산속 암자의 찬 바닥에 주저앉아 그는 하늘을 원망했지요. 충신들의 피가 헛되이 흩어졌고 자신을 그토록 아껴준 한인우마저 사로잡혔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저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점례가 조심스레 다가와 임금 곁에 앉았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몸이면서도 아이는 오히려 임금을 위로했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저하도 살아계시고 저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고요. 살아있으면 뭐든 다시 할 수 있어요. 저작거리에서 다들 그러거든요.
목숨만 붙어 있으면 굶어 죽으란 법은 없다고요. 임금은 아이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절망의 바닥에서 이 어린아이가 오히려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으니까요. 점례야, 너는 참으로 씩씩하구나. 나는 임금이라는 자가 어린 너보다 못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 부끄럽긴요. 저하는 지금 너무 힘드셔서 그런 거예요. 힘들 땐 잠깐 쉬어도 돼요. 그러다 또 힘내면 되지요. 점례는 임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얼어붙은 임금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지요. 임금은 문득 저작거리에서 이 아이가 밥을 나눠주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이 아이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제 것을 나누어 자신을 살렸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살아있으니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이 못난 임금이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 정연 같은 자가 이 나라를 영영 짓밟을 것이야. 그리 둘 수는 없다. 임금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꺼져가던 불씨가 아이의 온기에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점례 또한 마음이 무너졌지요.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한인후 대감이 자신들 때문에 사로잡혔으니까요. 대감이 저 때문에 다 저 때문이에요. 점례는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12년을 눌러온 비밀을 마침내 꺼낼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점례야, 이제 이 어미가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단다. 아주 오래전부터 묻어둔 이야기야. 모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례는 물론 곁에 있던 임금도 모란을 바라보았지요. 12년 전 이 나라에 큰 난리가 있었단다. 그때 이 어미는 어느 대감댁의 유모였지. 갓 태어난 아기 씨를 품에 안고 있었단다. 유모요? 어머니가요? 점례가 놀라 물었습니다. 삭바느지라는 가난한 여인인 줄만 알았던 어머니가 대감댁 유모였다니요. 그래. 그런데 난리통에 그 댁 어른들이 모두 화를 입으셨단다. 아기 씨의 부모님도 그 난리에 돌아가셨지. 이 어미는 아기 씨만이라도 살리려고 그 어린 것을 품에 안고 정신없이 도망쳤단다. 모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2년 전에 그 참혹한 밤이 눈앞에 생생히 떠올랐지요. 쫓기고 또 쫓겨 저작거리 거지들 틈에 숨어들었지. 그렇게 이 어미는 대감댁 유모에서 저작거리 거지 신세가 되었단다. 아기 씨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 아기 씨의 신분이 드러나면 남은 화가 그 어린 것에게 미칠까 두려웠으니까. 점례는 숨을 죽이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어머니, 그 아기 씨는 지금 어디 있어요? 모라는 떨리는 손으로 점례의 왼쪽 소매자락을 걷었습니다. 붉은 쌍점이 드러났지요. 바로 너란다. 점례야, 내가 그 아기 씨야. 이 어미가 목숨 걸고 지킨 그 대감댁의 하나뿐인 핏줄이란다. 점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거지가 아니라 대감댁 핏줄이라니 도무지 믿기지 않았지요. 그러나 모란의 눈물 어린 눈빛은 그것이 거짓이 아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모든 운명의 매듭을 풀 열쇠였지요. 점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대감댁 핏줄이라는 사실이 아직도 꿈만 같았지요. 어머니, 그럼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어느 댁분들이세요? 모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였지요. 내 친가는 좌이정 한인후 대감댁이란다. 그 말에 임금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점례 또한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좌이정 대감이요? 그럼 저를 그렇게 아껴주시던 그 대감마님이. 그래, 바로 내 친할아버지시란다. 한인후 대감은 12년 전 난리에 아들 내외를 잃고 갓난쟁이 손녀마저 행방을 잃으셨지. 그 손녀가 바로 너란다. 점례야, 대감께서 그토록 찾아 헤매신 그 손녀가. 점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을 유난히 아껴주던 그 대감이 친할아버지였다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지금 정연에게 사로잡혀 사흘 뒤 처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가. 점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그 대감의 눈빛에 서린 애틋함을 알 것 같았지요. 왜 그토록 자신을 아꼈는지, 왜 손목을 그리 바라보았는지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저는 할아버지를 진작 만날 수 있었잖아요. 모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례야, 이 어미가 어찌 말을 못했겠느냐. 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단다. 내가 대감댁 핏줄인 것이 알려지면 정연 같은 자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았을 게다. 그 어린 것을 노리는 손길이 얼마나 많았겠느냐. 그래서 이 어미는 너를 그저 이름 없는 거지 아이로 키운 게란다.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이었으니까. 점례는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12년을 목숨 걸고 자신을 지켜준 어머니였지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저 때문에 이 고생을 하신 거예요? 대감댁 유모셨으면 편히 사실 수 있었는데 편한 삶이 다 무엇이겠느냐. 이 어미에게는 내가 편한 삶이었단다. 너를 지키는 것이 이 어미가 사는 이유였어. 점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모라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쪽짜리 놀이개였지요. 이것은 내가 갓난쟁이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것이란다. 원래는 한 쌍이었지. 나머지 반쪽은 대감께서 가지고 계실 게야. 이 두 쪽이 맞춰지는 날 대감께서 너를 알아보실 게다. 점례는 그 반쪽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때 묻은 놀이개가 이제야 제 의미를 드러냈지요. 이것이 바로 자신과 할아버지를 잇는 증표였던 것입니다. 임금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린 이 아이가 좌의정에 잃어버린 손녀였단 말인가. 참으로 하늘의 뜻이 기묘하구나. 임금은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거지 아이인 줄만 알았던 이 아이가 실은 충신의 핏줄이었으니 그 인연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그날 밤 점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산속 암자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아이는 홀로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이제 막 되찾은 할아버지가 사흘 뒤면 처형을 당한다니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할아버지를 구해야 해. 저하도 다시 보위에 오르셔야 하고. 점례는 문득 어머니가 늘 가르쳐 준 글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어질인 자였지요. 사람을 어질게 대하라는 뜻. 그리고 임금 아저씨가 들려준 말도 떠올랐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저버리면 하늘이 그를 버린다는 말. 반대로 백성을 위하는 이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린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그래, 나는 밥 한 술을 나눴을 뿐인데 그게 저하를 살렸어. 작은 마음이 큰일을 만든 거야.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거야. 점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했지요. 정현의 군사는 강하고 자신들은 산속으로 쫓겨온 처지였으니까요. 그러나 점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서우면 지는 거야. 겁먹은 티를 내면 오히려 당하는 법이지. 나는 저작거리에서 그렇게 살아남았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점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글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어질인, 백성민, 정직할 정. 그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등불처럼 마음을 밝혀주었지요. 아이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점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잠든 임금에게 다가가 조용히 아뢰었지요. 저하, 저에게 생각이 하나 있어요. 임금이 눈을 떴습니다. 무슨 생각이냐, 점례야. 할아버지의 처형날 저작거리에 온 백성이 모일 거예요. 그날 정현의 죄상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알아낸 정현의 죄가 얼마나 많아요.
병장기를 몰래 모은 일, 백성한테서 세금을 2번 거둔 일, 병조판서와 짜고 역모를 꾸민 일. 이 모든 걸 백성들 앞에서 밝히면 민심이 저하 편으로 돌아설 거예요. 임금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였지요. 과연 그 방법이 있었구나. 민심이 돌아서면 정현의 군사들도 흔들릴 것이다. 백성이 등을 돌린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니까. 게다가 저에게는 증거도 있어요. 정현이 몰래 세금을 거둔 장부를 제가 그 여종 언니한테 부탁해서 빼돌렸거든요. 여기 있어요. 점례가 품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현이 백성을 쥐어짠 죄상이 낱낱이 적힌 장부였지요. 임금은 그것을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것을 언제 빼돌렸단 말이냐. 어찌 이리 대담한 아이가 다 있누. 여종 언니가 도와줬어요. 그 언니도 정현 밑에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정현이 나쁜 사람인 걸 다들 알아요. 다만 무서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요. 그렇지. 백성이 두려움을 떨치고 목소리를 내는 날, 아무리 강한 권력도 무너지는 법이다. 임금은 장부를 소중히 갈무리했습니다. 그러고는 곁에 있던 모란을 바라보았지요. 부인의 공도 참으로 크오. 12년을 목숨 걸고 이 아이를 지켜주셨으니 그 덕에 이 나라가 오늘 다시 일어설 실마리를 얻은 것이오. 모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제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아기 씨를 지키는 것이 제 소임이었으니까요. 다만 이 아이가 이제라도 제 핏줄을 찾고 나라의 보탬이 된다면 그것으로 이 여인은 여한이 없습니다. 부인의 그 마음 내 잊지 않겠소. 이 일이 끝나면 반드시 그 공에 보답하리다. 임금은 다시 점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한 가지만 더 여쭙겠소. 이 아이의 친가가 좌의정한인 후 대감되기라 하셨소. 그러하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막힌 운명이었지요. 그 좌의정이 지금 정현에게 사로잡혀 처형을 앞두고 있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제 친할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나서려는 것이구려. 게다가 그 할아버지는 나를 지키려다 사로잡힌 충신이요. 세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얽혀 있다니 참으로 하늘의 뜻이 묘하오. 점례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막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할아버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아버지를 구할 거예요. 이제 겨우 찾은 하나뿐인 혈육인걸요. 그리고 저하도 꼭 다시 보위에 오르셔야 해요. 정현 같은 나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굶어 죽어요. 이것이면 되겠구나. 점례야, 너는 참으로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좋다. 그날 저작거리에서 정현의 죄상을 폭로하고 흩어진 충신들을 다시 모으자. 백성이 우리 편에 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꺼져 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절망의 밤이 지나고 반격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점례의 작은 지혜와 용기가 무너진 대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점례야,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다. 내가 나에게 밥 한 쪽을 나눠준 그날부터 하늘이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셨어. 임금은 점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점례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우리 꼭 이겨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구하고 저작거리 사람들도 편히 살게 해줘요. 배고픈 사람 없는 세상, 그게 제 소원이에요. 임금은 그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소원이 곧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임금과 점례, 모란, 그리고 흩어졌다 다시 모여든 충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계책을 짰습니다. 처형날 어느 길목에 사람을 숨겨둘지, 어느 신호에 맞춰 나설지, 백성들을 어떻게 움직일지를 하나하나 의논했지요. 제가 저작거리 사람들한테 미리 소문을 퍼뜨릴게요.
그날 큰 구경거리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더 많이 모일 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좋아요. 정연이 함부로 못하니까요. 점례의 말에 충신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린아이의 계책이 노련한 어른 뺨쳤으니까요. 과연 좌이정 대감의 핏줄이로다. 그 지혜가 예사롭지 않아. 한 충신이 무릎을 쳤습니다. 임금 또한 흐뭇하게 웃었지요. 점례야, 내가 있어 참으로 든든하구나. 자, 그러면 사흘 뒤를 도모하자.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모두가 결의를 다졌습니다. 꺼져가던 희망이 다시 타올랐지요. 사흘 뒤 저작거리에서 운명의 대결이 펼쳐질 참이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는 처형대가 세워졌습니다. 좌이정 한인후를 처형한다는 소식에 도성 백성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정연은 만백성 앞에서 한인후의 목을 베어 제 위세를 만천하에 떨치려 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바로 역적 임금을 도운 죄인이다. 감히 나라의 새 질서에 맞선 자의 최후를 똑똑히 보아라. 정연이 처형대 앞에서 호령했습니다. 사로잡힌 한인후는 오랏줄에 묶인 채 끌려 나왔지요. 늙은 충신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연을 향한 형형한 눈빛만이 서려 있었지요. 정연, 이 역적 놈.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늘의 뜻은 거스르지 못한다. 하늘의 뜻이라. 지금 이 나라의 하늘은 바로 나다. 여봐라, 형을 집행하라. 망나니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였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우렁찬 목소리가 저작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쏠렸지요. 처형대 앞으로 걸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임금이었습니다. 그동안 숨어 지내던 진짜 임금이 마침내 백성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요. 저것은 임금이 아니냐? 살아 계셨구나. 우리 임금님께서 살아 계셨어. 백성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정연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지요. 네, 내 놈이 어찌 여기에. 여봐라, 저 역적을 당장 잡아라. 정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을 향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쳤지요. 백성들이여 들으라. 나라를 어지럽힌 진짜 역적은 내가 아니라 저 정연이다. 저자는 나를 몰아내고 어린 왕자를 허수아비로 세워 제가 나라를 삼키려 한 자다. 임금의 곁에는 점례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지요. 이제 그 증거를 세상에 드러낼 때였습니다. 여러분, 제 말도 들어주세요. 점례가 처형대 위로 올라섰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이 다 아는 그 거지 아이가 나서자 백성들이 웅성거렸지요. 저 아이는 점례 아니냐. 저작거리 그 착한 거지 아이. 점례가 어쩐 일로 저기에? 점례는 낭낭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를 아시지요? 밥 한 술도 나눠 먹던 점례예요. 제가 그동안 알아낸 게 있어요. 도승지 정연이 여러분한테서 세금을 2번씩 거둔 거 다들 아시죠? 여기 그 장부가 있어요. 점례가 낡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였지요. 세금을 2번이나 거둬. 그래서 우리가 그리 살기 힘들었구나. 그뿐이 아니에요. 정연은 성박 창고에 병장기를 잔뜩 쌓아뒀어요. 역모를 꾸민 거예요. 병조판서와 짜고서요. 점례의 폭로가 이어질수록 백성들의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그동안 정연에게 시달려온 백성들이었지요. 이중으로 세금을 뜯기고 부역에 시달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 온 백성들의 원성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연을 몰아내자. 저 역적을 처단하라. 우리 임금님을 다시 모시자. 민심이 순식간에 임금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정연의 서슬에 눌려있던 백성들이 임금의 등장과 점례의 폭로에 용기를 얻은 것이지요. 정연은 다급해졌습니다.
저것들의 말은 다 거짓이다. 저 거지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여봐라. 어서 저들을 잡아라. 정연이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정연의 손을 떠나 있었지요. 정연의 군사들조차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도 백성이었으니까요. 정연의 죄상을 듣고 성난 백성들을 보고 병졸들의 마음이 동요했습니다. 바로 그때 흩어졌던 임금 편의 충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점례의 폭로로 민심이 돌아설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복해 있던 것이지요. 성난 백성들까지 가세하자 정연의 군사는 삽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 정연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성난 백성들과 임금의 군사가 그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정연, 이제 내 죄를 인정하라. 내가 저지른 모든 악행을 하늘과 백성이 다 보고 있었다. 임금이 정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정연은 발악했지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저 나라를 위했어. 닥쳐라. 임금의 호통에 정연이 움찔했습니다. 그때 정연의 곁에 있던 병조 판서가 슬그머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소인은 정연의 협박에 못 이겨 따랐을 뿐입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소서. 정연의 영모 계획을 모두 실토하겠나이다. 측근마저 등을 돌리자 정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믿었던 자들이 하나둘 돌아서니 그 오만하던 기세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지요. 이놈들이, 내 놈들이 감히. 정연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임금은 엄히 명했지요. 역적 정연을 당장 포박하라. 그리고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겠다.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죄 결코 가볍지 않다. 정연은 그 자리에서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그토록 위세당당하던 도승지가 만백성 앞에서 역적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랜 폭정에서 벗어난 기쁨에 저작거리가 들썩였지요. 정연이 끌려간 뒤 임금은 처형대에 묶인 한인후를 손수 풀어 주었습니다. 경, 고생하셨소. 경의 충심이 이 나라를 구했소이다. 저하 살아 돌아오셨군요. 이 늙은 신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한인후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점례가 한인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손에는 반쪽짜리 놀이개가 쥐어져 있었지요. 대감마니 할아버지. 점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한인후가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할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점례는 말없이 반쪽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한인후의 눈이 그 놀이개에 멎었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제품에서 나머지 반쪽을 꺼냈습니다. 12년을 간직해 온 그 놀이개였지요. 두 반쪽을 맞대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하나의 온전한 놀이개가 되었지요. 한인후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점례의 왼쪽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소매자락을 걷자 붉은 쌍점이 선명하게 드러났지요. 12년 전 잃어버린 손녀의 바로 그 표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손녀란 말이냐.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맬. 한인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점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예, 할아버지. 제가 그 손녀예요. 순간 한인후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12년을 가슴에 묻어온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지요. 그는 점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내 강아지야, 살아 있었구나. 이 할아비가 너를 몰라보고 아이고. 늙은 충신이 어린 손녀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습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12년 만에 재회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도 임금도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곁에 선 모란 또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목숨 걸고 지킨 아이가 마침내 제 핏줄을 찾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이제 만났잖아요. 점례가 할아버지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이의 얼굴도 눈물범벅이었지요. 오냐, 오냐. 이 할아비가 이제 너를 다시는 놓지 않으마. 다시는. 한이 누는 손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점례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지요. 임금은 이 감격스러운 재회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점례에게 다가가 말했지요. 점례야, 아니 이제는 좌이정의 손녀 아기씨라 불러야겠구나. 내가 나에게 밥 한 쪽을 나눠준 그날 하늘이 이 나라를 구하셨다. 내 작은 마음이 나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렸어. 내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하, 갚기는요. 배고픈 건 나눠 먹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나눠 먹은 거예요. 점례의 그 말에 임금은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은 신분이 밝혀진 뒤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요. 그래, 그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덕은 신분을 묻지 않고 베푸는 자에게 하늘이 갚아준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이제 그 뜻을 잊지 않고 백성을 위하는 임금이 되겠다. 임금은 다시 보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었지요. 정현은 국법에 따라 엄히 처벌되었고 그와 결탁한 무리도 모두 죄를 받았습니다. 반면 임금을 도운 충신들은 큰 상을 받았지요. 좌이정 한인우는 잃었던 손녀를 되찾아 여생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점례는 이제 거지 아이가 아니라 어엿한 대감댁 손녀 아기씨가 되었지요. 그러나 점례는 귀한 신분이 된 뒤에도 저작거리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누고 어려운 이를 도왔지요. 어릴 적 그 마음 그대로 말입니다. 양어미 모란 또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목숨 걸고 아기씨를 지킨 그 공을 한인우와 임금이 어찌 잊겠습니까? 모란은 이제 더는 삭바느질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지요. 점례는 친어머니처럼 모란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점례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교수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작거리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이를 기억했지요. 밥 한 술도 나누어 먹던 착한 거지 아이가 실은 좌이정의 손녀였다는 이야기는 두고두고 도성의 미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악한 자의 곳간은 높아도 그 끝은 반드시 무너지고 참되고 어진 마음은 언젠가 하늘이 갚아주는 법이라네. 점례가 임금에게 나눠준 밥 반쪽이 온 나라를 구하고 제 운명까지 바꾸었으니 이 어찌 어진 마음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베푸는 마음은 신분을 묻지 않고 그 마음에는 하늘도 감복하는 법이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 저작거리한 귀퉁이를 지날 때면 어린 거지 소녀가 낯선 이에게 밥 반쪽을 내밀던 그 자리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아이가 제 것을 나누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그 인연이 온 나라를 바로 세웠으니 말이지요. 가진 것이 많아야 베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 한 술이라도 나누려는 그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되는 법이지요. 점례가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어려운 이웃에게 손 내미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